거울을 보면서 여기는 좀 줄였으면, 저기는 좀 채웠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바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광고가 뜹니다. 이거 하면, 저거 자르면 금세 인기 스타가 될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시술이라고 광고하는 인기 있는 수술들이 정작 실력 있는 의사들은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외과 의사라면 확실한 의학적 근거 없이는 단순히 미용 목적만으로는 절대 권하지 않는 시술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목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없는 치료 과정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20가지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항목은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술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대체 의학적 적응증, 즉 의학적 필요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 이상의 의미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수술 자체의 위험보다 더 클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뼈가 휘어서 숨쉬기 힘들다면 그것은 수술의 필요성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끝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치는 것은 순수한 미용 목적이지요.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의 상술 마케팅은 이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 마치 손톱 관리를 받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우리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생명현상, 즉 우리의 생체 반응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외과적인 시술이라도 우리 몸에는 상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5년 뒤면 사라질 유행 트렌드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걸고 시술을 감행하며 그 흉터와 후유증은 영원히 자신에게 남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요즘 다들 난리인 그 흔한 시술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볼에 있는 지방 덩어리, 심부볼 지방을 빼는 수술 말입니다. 다들 안젤리나 졸리처럼 날렵한 턱선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신나서 이 지방을 잘라내죠.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 피부가 심하게 처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심부볼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얼굴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내부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자연은 괜히 그걸 그곳에 넣어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젊을 때는 피부에 탄력이 있으니 당장은 세련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내다보자고요. 볼이 완전히 쑥 꺼져버린 나이든 할머니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 지방을 뺀 분들이 맞이할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굴 전체가 제때보다 훨씬 빨리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돈을 내고서 노화를 앞당기는 꼴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들이 이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지방 덩어리가 너무 커서 실제로 씹는 데 방해가 될 정도일 때뿐입니다. 예쁜 셀카를 찍으라고 만든 수술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우 눈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칸토플라스티 또는 캐츠 아이라고 불리는 시술이죠.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유행 말입니다. 눈꼬리를 관자놀이 쪽으로 끌어올려서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진으로 보면 확실히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눈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원래 유연해야 할 피부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눈이 가진 본래의 자연적인 보호 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치 텐트를 너무 팽팽하게 쳤을 때 천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술은 결국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구건조증, 잦은 결막염, 그리고 계속 눈물이 흐르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신비롭고 매혹적인 눈빛을 원하셨겠지만 실제로는 눈물을 달고 살고 안약만 손에 쥐고 다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재건술처럼 필수적인 이유가 없다면 눈 모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말 그대로 불장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 성형, 즉 코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양을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라 코를 아주 작게 만드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얼굴에서 거의 사라질 듯한 그런 인형 같은 코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코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유행에 휩쓸려 의사가 코 속 통로, 즉 비강을 지나치게 좁히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평생 칵테일 빨대로 숨 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코를 절반 정도 막고 몇 분간 숨 쉬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영구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부상 후 비중격 등을 교정하는 기능적 코 성형은 분명 도움이 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코를 단추 크기만큼 줄이는 수술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속의 밸브, 즉 비밸브가 무너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짚어볼 네 번째 문제점은 바로 너무 이른 나이에 받는 눈꺼풀 성형술, 즉 블레파로플라스티입니다. 요즘에는 25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도 시원한 눈매를 만든다고 유행처럼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윗눈꺼풀에서 너무 많은 피부를 잘라내면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토끼눈증, 의학 용어로는 라그 오프탈모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해리포터 주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는 동안 눈이 반쯤 뜬 채로 주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막이 계속 마르고 혼탁해지면서 심각한 시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합니다. 칼을 잘못 대거나 단 1mm라도 과도하게 절개하면 평생 놀란 듯한 표정을 갖게 되거나 지속적인 불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문의들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꺼풀이 처진 소위 안검하수 피토시스와 같은 실제 기능적 문제가 있을 때만 이 수술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나 유행을 따라서 시도할 수술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지방 흡입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술을 살을 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지방 흡입은 비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윤곽을 다듬고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만약 체중이 100kg이 넘는데 지방 흡입을 하러 가신다면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멍난 배를 막지 않고 찻숟가락으로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요. 지방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내장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중한 내부 장기들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심장 문제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또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도움 없이 지방 흡입술을 받으신다면 그건 그야말로 돈 낭비일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의사들이 지방 흡입술을 권장하는 경우는 운동으로도 잘 빠지지 않는 국소적인 지방 축적 부위, 즉 지방 덫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절대 식단 조절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6번째로,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치 중세시대의 고문 같지만 놀랍게도 요즘도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랫 갈비뼈는 예뻐 보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은 신장, 비장, 그리고 간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비뼈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방패막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차를 더 날렵하게 보이게 하려고 범퍼를 떼어냈는데 가벼운 사고라도 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옆구리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혹은 단순히 빙판길에 넘어지기만 해도 내부 장기가 파열되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비뼈의 지지대가 사라지면 척추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세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허리는 가늘어지겠지만 사소한 충격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외과 전문의들은 이런 식의 미용을 보면서 그저 경악할 뿐입니다. 자, 이제 최근 몇 년간 가장 위험한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BBL,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엉덩이 리프트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배에서 지방을 빼서 엉덩이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듣기에는 지방을 완벽하게 교환하는 좋은 방법 같지요? 하지만 이 수술은 미용 성형 분야에서 사망률 통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엉덩이의 굵은 정맥들이 아주 많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의사가 실수로 지방을 너무 깊숙이 넣게 되면 그 지방이 그대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 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조각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혈관을 순식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러시안 룰렛이나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이 시술은 아주 꺼린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후에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의학적 필요가 없다면 비키니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지요. 완벽한 몸매를 만든다는 광고를 볼 때마다 이 위험성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종아리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남자분들도 다리가 얇아서 콤플렉스인 경우가 많다네요. 종아리를 좀 탄탄하고 근육질처럼 보이게 하려고 실리콘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다리는 혈액순환도 아주 활발하고 항상 하중을 받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보형물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신경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붓기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을 압박하는 이물질이 다리에 계속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구획증후군이라는 걸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근육이 자기 막 안에 갇혀서 심하게 좁아지는 겁니다. 통증이 정말 엄청나다고 해요.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건 헬스장에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수술은 빠른 결과를 주기는 해도 자칫하면 사람을 영구적으로 절뚝거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아마비로 인한 근육 위축 같은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이런 수술을 받는 건 정말 어리석은 시도라고 봅니다. 눈 색깔 바꾸는 건 또 어떻습니까? 각막 색소 주입술이나 홍채 삽입술 같은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갈색 눈 대신
푸른 눈을 갖고 싶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레이저로 눈 속의 색소를 아예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색깔 있는 렌즈를 눈 안에다가 냅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신기술이지 그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녹내장, 백내장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눈이 아예 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압이 확 오르고 눈 속에 물 빠지는 배수 시스템이 색소 찌꺼기로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집 창문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페인트가 유리를 녹이기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과 의사들은 이런 수술을 백내장 같은 눈의 결함을 가리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눈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자기 시력에 대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컬러 렌즈는 얼마나 쌉니까? 안전하고요. 대체 왜 소중한 눈을 걸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겁니까? 다리를 늘리는 수술, 즉 사지 연장술이 10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흔히 1,2자로프 장치라고 부르는 기구를 사용하는데요.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리고 핀을 삽입한 후 몇 달 동안 나사를 조여가면서 뼈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회복 기간은 몇 달은 기본이고 심지어 몇 년 동안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핀 주변에 발생하는 감염 위험은 매우 심각합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유압 부전이 발생하거나 뼈가 휘어져 붙는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뼈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지어 발목 마비가 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래 이 수술법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외소증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고난도 정형외과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5cm 정도 키를 키우겠다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절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몇 년의 시간을 스스로 병상 생활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실제 재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름답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입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브론 리프트라는 수술에 대해서입니다. 이 수술은 코 밑의 피부를 얇게 잘라내서 위십술이 뒤집어지듯이 올라가 통통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말이죠. 문제는 코 밑에 생긴 흉터가 항상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품으로 가릴 순 있지만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피부를 너무 세게 당기면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 치아가 마르게 되고요. 웃을 때 잇몸이 과하게 보이는 이른바 토끼 이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계속 노출되면 당연히 더 빨리 상합니다. 게다가 이미 잘라낸 피부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인 셈이죠. 선천적인 기형이나 심한 외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일시적인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5년마다 바뀌는 유행 때문에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은 정말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12번째 주제, 바로 보조개 수술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이 보조개가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시죠? 수술은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의사가 볼 안쪽을 절개하고 피부와 근육을 꿰매어 유착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수술은 입안에 굵고 보기 흉한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개가 비대칭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웃을 때만 생겨야 할 보조개가 가만히 있을 때도 움푹 패여서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얼굴이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표정 근육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위적으로 만든 이 유착 부위가 약해지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처지거나 함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의 결함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원래 본인에게 보조개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 얼굴형에는 보조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귀여움을 얻기 위해 근육의 정상적인 작동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바이오폴리머 제거 수술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시술을 고치는 재수술이지만 우리 몸 안에 아무거나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녹지 않는 젤을 입술에 주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성형외과에서 정말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젤은 몸속에서 이동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입술 조직을 울퉁불퉁한 혹처럼 변형시켜버립니다. 이를 제거할 때는 입술 조직까지 함께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수술은 피가 많이 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에 속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경고합니다. 영구 필러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몸에 주입하지 마십시오.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의사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가는 약물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문제와 섬유화된 조직, 즉 흉터뿐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생분해성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4번째 최악은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대한 보형물 삽입 가슴 성형입니다. 일종의 거대증이죠. 원래 I컵인 환자가 억지로 E컵 사이즈를 요구하고 의사가 그걸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피부는 당연히 버티지 못합니다. 중력은 정말 무자비하죠. 가슴은 아주 빠르게 처지고 튼 살이 생기며 무게 때문에 등과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심하면 척추까지 휘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거대한 보형물 주변에 단단한 피막을 형성하는데 이때 가슴이 돌처럼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를 구형구축이라고 부릅니다. 보형물은 반드시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선택해야지 남성 잡지에 나오는 그림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의사라면 너무 큰 보형물 삽입은 당연히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환자가 통증과 변형을 호소하며 다시 찾아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방적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멀쩡한 맹장을 미리 떼어내는 수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막염까지 기다릴 필요 있겠냐, 그냥 미리 잘라내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맹장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퇴화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은 장에 이로운 균들을 길러내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체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염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맹장을 떼어낸 사람들은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더디고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어떤 종류든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은 유착, 즉 장기가 달라붙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유착이 심해지면 장이 꼬이거나 달라붙어서 장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외과 의사라면 급성 염증이 없는 환자의 배를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예방 차원이라며 이런 수술을 권유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 곧 돌팔이 짓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6번째 항목은 특별한 이유 없는 제왕절개입니다. 자연분만은 싫어요. 너무 아플까봐 무서우니 그냥 수술해 주세요. 의사들은 이런 요청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는 자궁을 절개하는 심각한 복부 대수술입니다. 이는 출혈 위험, 감염 위험, 그리고 다음 임신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자궁에 생긴 흉터는 영원히 남습니다.
자연분만 후 회복은 며칠 정도 걸리지만 제왕절개는 회복하는데 몇 달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필수 호르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첫 번째 미생물총을 얻어야 할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왕절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마치 머리를 자르듯이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엄청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트렌드는 바로 졸리 턱선 혹은 턱각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물론 수술은 아니지만 이 시술 역시 침습적이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턱선을 만들겠다는 욕심에 턱 부위에 엄청난 양의 단단한 필러젤을 주입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마치 다리미처럼 과도하게 각지고 넓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러젤이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베개처럼 심하게 부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필러가 아래로 처지면서 날렵했던 턱선은 사라지고 오히려 볼처짐, 즉 심술보가 생깁니다. 얼굴이 무겁고 퉁퉁 부은 듯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상태를 부유한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이는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속어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교정된 얼굴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거칠어 보입니다. 얼굴에 젤을 과도하게 주입하기보다는 차라리 평소 자세 교정이나 치아 교합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18번째 항목은 보형물 대신 자기 지방을 가슴에 이식하는 리포필링입니다. 자기 지방을 쓰니까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지방은 흡수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하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의 지방 조직으로 된 낭종, 즉 물혹이나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방 촬영술, 즉 맘모그라피를 했을 때 이 덩어리들이 유방암과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이게 지방인지 종양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끊임없이 조직 검사를 받으며 암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모양을 약간만 교정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슴을 2 사이즈나 키우려 한다면 이는 미래의 건강 진단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19번째, 배꼽 성형 또는 제대 성형술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완벽한 세로 형태의 배꼽을 원하며 이 수술은 복부 성형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꼽은 태아 때 생긴 흉터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괴사할, 즉 썩어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꼽이 그저 검게 변색된 후 떨어져 나가 보기 흉한 구멍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은 켈로이드성 흉터로 아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 생활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만약 탈장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배꼽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배 한가운데 흉측한 흉터를 얻을 위험이 그 불확실한 미적 효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저희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혀 가르기 혹은 혀 스플리트 시술입니다. 이는 신체 개조, 즉 바디 모디피케이션의 영역이지만 심지어 외과 의사에게 가서 이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혀는 2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중요한 동맥과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만약 혀를 가르게 된다면 집에서는 도저히 지혈할 수 없는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발음 장애입니다.
혀가 갈라진 후에는 평생 동안 발음이 새거나 혀 짧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한 미각이 둔화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경이라도 건드리게 된다면 혀 전체가 마비되거나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혀를 다시 봉합하여 이전처럼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인 몸에 가하는 위험한 실험이며 정상적인 식사와 대화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1000번, 10,000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첨의된다. 휴, 정말 만만치 않은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시라는 뜻입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고 후 얼굴을 복원시키며 숨쉬는 것과 걷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나 사치를 채워주는 사업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레고 블록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를 쉽게 빼내고 다른 것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뚝딱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외과 의사는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의사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을 만류한다면 그분을 높이 평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중 누군가를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언급된 수술 중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